근데 시골길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나? 직선도로는 어느 정도 있는 데에서 갖다 들이받았다는 거잖아요. 뺑소니가 될 수 있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2003년 2월 23일 경북 의성군 다이면의 어느 마을 오전 8시 50분경 아침 일찍 볼일을 보러 나왔던 주민이 마을 입구 도로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진입로 삼거리 한가운데 힘없이 누워있던 마을 주민 허씨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변고를 당한 것 같은 허씨의 모습. 피해자는 그 마을에서 평생 사과 농사를 짓던 농부였는데 아내 말로는 어젯밤에 술을 마시러 나갔는데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없던 일도 아니고 별일 있겠나 싶어서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평생 농사일밖에 몰랐던 허씨는 너무도 익숙한 마을 진입로 도로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허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은 그가 좋아하는 술 약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좋아했던 허씨. 술을 마시면 늘 거하게 취해 택시를 타고 마을 입구까지만 와서 내린 다음 꼭 진입로부터 걸어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 허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은 43살 이씨였습니다. 이씨는 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약 한 달 전 허씨와 안면을 튼 사이였습니다. 요 근래 장사가 안 돼가지고 사과 농사나 지어보려고 여기저기 마을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을을 둘러보니까 사과 농사가 유난히 잘 된 곳이 있어서 한 수 배우고 싶어서 형님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변고가 있기 전날인 22일 토요일 저녁에 이씨는 트럭을 몰고 허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경북 상주에 있는 횟집에서 시작된 즐거운 술자리는 허씨의 마을 인근 식당으로 옮겨 2차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정이 훌쩍 넘는 시간까지 술을 마신 두 사람. 술자리가 파하고 이씨는 만취한 허씨를 태우고 마을까지 들어가려고 했지만 허씨는 마을 진입로에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던 허씨. 그 모습이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진입로 한가운데 발견된 허씨는 뺑소니 사고를 당해 뇌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폐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깨지면서 멈춘 허씨의 손목시계는 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사망 시간도 이쯤 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도로는 오르막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내리막이 이어진 곳으로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운전자가 급정거하면서 생긴 스키드 마크가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차를 수배하려고 했지만 쉽진 않았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이라 현장은 물론 근처에도 CCTV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도로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 한 명이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벽에 쾅 하는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 흰색 차가 후진하고 있었다 라고만 할 뿐 차의 종류나 다른 특징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선 차량 파편 하나 발견되지 않았지만 허씨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한 점과 타이어 흔적을 볼 때 경찰은 허씨가 화물차에 치였다고 봤습니다. 의성으로 돌아온 화물차 수백 대를 검문한 경찰. 하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진 이 사건이 감춘 비밀이 그렇게 잔혹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3년 2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과 농장을 운영하고 계셨던 56살 남성 허씨가 마을 진입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이제 본인의 습관, 루틴상 거기서 항상 술을 마셔도 내려서 걸어갔던 습관이 있으셨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진입로 도로 한가운데예요. 그리고 사인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통 이런 시골 마을에서 네. 어르신들이 이런 습관을 가질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집 앞까지 차를 안 타고 마을 어귀라든가, 어귀라기는 먼 데는 아니고 그냥 네. 한 2, 30호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안쪽까지 차를 타고 가는 건 동네 어르신들한테 무례하게 이렇게 된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기까지는 아닌데 조금 입구 정자 전까지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습관화되는 경우가 뭐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문제는 그게 낮이면 문제가 아닌데 네. 밤에는 시골에는 가로등이 없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달빛이 밝을 땐 몰라도 밝지 않을 때는 이게 교통사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자전거라든가 이런 거에 사고 낼 경우가 많아요. 시골에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일단 좀 이렇게 좀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시골길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나? 그것도 저도 이 손상 부위가 그렇죠. 예. 보통은 뭐 어르신은 이렇게 좀 길 중앙 정도로 가시겠지만, 근데 차는 헤드라이트 켜져 있으니까 이게 커브를 돌아서 바로 있다건 모르는데 네. 직선 도로는 어느 정도 있는 데에서 갖다 들이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손상 부위도 보시겠지만은 뇌, 늑골, 폐 이건 전면부를 통째로 갖다 박았다는 거예요. 보통 피했다고 하면 이게 스쳐 지나가는 게 찢어지거나 아니면 일부 손상이 나는데 이건 전면 손상이에요. 네. 전면 손상으로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에서 그 스턴트맨 보시는 것처럼 네. 부딪히고 줄로 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영화 기법 있죠. 네. 촬영 기법. 스턴트맨도 쫙 빨아당기는 것처럼. 네. 그런 거로 툭 튕겨나갔다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승용차나 조금 그런 걸 봤으면 따당 소리가 날 거예요. 네. 따당. 그래서 여기는 좀 높이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붙였기 때문에 꽝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사건 재구성할 때 뺑소니 뺑반 애들이 이렇게 구성을 해요. 네. 그래서 소리를 들었을 때 꽝, 따당, 뭐 뚜둑, 뭐 픽 이런 걸 가지고도 분석을 해요. 아. 지금 이 경우는 네. 넓은 차에 동시에 부딪혀서 동시에 손상이 와서 팍 쓰러졌다. 그러고 끼 스키드 마크가 있었으니까 한 다음에 후진하고 있었다. 이 후진은 뭐냐면 도주죠. 네.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 네. 그 차가 이 차가 그 돌아가신 분을 충돌한 차라고 하면 네. 이 차가 후진 도주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는데 그 참 그건 뺑소니죠, 확실히. 네. 지금 상으로. 예. 이게 아까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뇌, 가슴이나 이쪽 부위에 대한 손상이면 앞에서 저희가 트럭이란 추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명 그 화물차 앞에가 일자로 된 화물차로 봉고차. 예, 앞을 박았다 예, 그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 동시에 한 면에 네. 만약에 아래쪽을 받았다고 하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무릎이나 아래쪽을 그렇죠. 치니까요. 무릎이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네. 골절이 돼서 확 나가. 그리고 어떤 형태는 안면이 나가요. 왜냐하면 운동량에 따라서 네, 꽉, 네. 꽝.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뒤로 했으면 꽉, 꽝. 네. 그러니까 밑에 축, 다리 축을 치니까 몸이 기울어지면서 그렇죠. 얼굴이 꽝꽝 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손상이나 골절이 나요. 네. 열상 같은 형태가 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좀 넓은 형태의, 그리고 아주 넓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큰 차. 아, 네, 네. 네. 그럼 빨려 들어가요. 네, 밑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손상이 안 타니까 적당한 봉고차 정도의 화물차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네. 적당하지 않을까. 이게 근데 화물차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 목격자 때문에 그럴 거예요. 무슨 뭐 추리 소설에나 나올 법한 시기가 멈춰 있었어요. 1시 20분에. 네. 이건 사실 뭐 그 시간에 충격 때문에 깨지면서 멈췄다라고 봐야 그럴 되는. 수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차고 있었으면은 네. 전면에 부딪혔으면 그 충격으로 탁 잊게 됐을 테니까, 아니면 이게 날아가고 떨어졌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높은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네. 이 시계가 고장났다고 하는 거는 2차 충격이죠. 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밟았다, 그럼 생각하기 어렵죠. 소리가 나고 막 그럴 테니까. 동시에 아마 꽝, 땅, 뚱 뭐 이렇게 형태가 됐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골길이라는 특성상 CCTV가 없는 게 사실 목격자를 찾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범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또 유리한 공격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네. 근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은 이거는 좀 이상한 사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사실 그 시골에 화물차를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그것도 안쪽으로, 그건 거기에 확실히 볼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밤에 오는 사람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의자고는 확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이 시간대에 이 허 씨가 그러니까 매일 퇴근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술을 먹고 불특정하게. 예, 새벽 1시 20분에 허 씨가 거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노렸다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정한 건가? 아니면은 어떤 기다리고 있었다. 네. 아니면 보고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보통 새벽 1시에, 시골의 새벽 1시에는 거의 사람 안 다닙니다. 네. 어둡기 때문에. 특히 의성이잖아요. 네. 이 정도의 시골이면은 사실은 12시만 돼도 11시만 돼도 안 다녀요. 어두워 갖고. 그럼 아무도 없는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흔히 말하는 이게 뺑소니가 될 수 있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도로의 구조상이요. 네, 도로의 구정이나 아니면 이건 네. 입구잖아요. 네. 아니, 도로 이건 동네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동네를 벗어난 다른 스쳐 지나가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기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선 좌우로 1차가 있는 왕복 2차선의 도로가 아니라 거기서 빠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시골길 거의 한 차로가 들어가서 반대편에서 오면 살짝 차가 비켜줘야 그렇죠. 되는 정도의 교행을 해야 되는. 네. 그럼 그거는 그 시골로 들어간다는 사람, 거기에 범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뺑소니가 가능할지 이거는 아닐 거죠. 이게 우연한 사고다고 이건 뺑소니 우연히 치고 뺑소니 한 건 아닐 것이다. 그건 또 이상하잖아요. 네. 그죠? 만약에 이게 2차로 왕복 2차로라고 하면 지나가는 차가 칠 수도 있다고 도망갔다고 하면 이건 설명이 되죠. 경찰은 뺑소니 수사를 이어갔고 의성 일대의 사고 목격자를 찾는 플랜카드가 수년간 붙어있지만 아무런 제보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추가 단서나 목격자를 찾지 못하고 무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내 박 씨는 어느새 60이 넘었고 범인이 잡히기만을 바라며 남편이 사망한 그 마을에서 10년을 꼬박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의 공소시효는 10년. 공소시효가 지나면 이제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허씨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3년째가 되던 해인 2015년 11월 4일 경북지방경찰청 장기미제 사건팀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걸려온 제보 전화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지인이 사고 쳤다는 얘기 듣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고민하다가 무려 5년 만에 제보 전화를 한 거였는데 경북에서 있었던 교통사고가 가족들이 짜고 한 명 죽인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 김 씨는 5년 전 한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인은 2003년에 경북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게 가족들이 돈을 노리고 낸 사고였다. 자신도 참여했는데 괴롭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놀랐지만 그 말이 사실인지 술기운의 한 말인지 알 수 없어 5년을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가 자꾸 마음에 걸려 결국 금감원에 다니고 있던 친구에게 5년 만에 제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금감원 직원이 2003년 경북에서 있었던 뺑소니 사고라는 키워드를 장기미제 사건팀에 신고했습니다. 미제팀은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 경북 뺑소니 사건을 뒤지기 시작했고 2003년 의성군에서 발생했던 허씨 사건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사건. 하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이미 고인이 된 뒤라 더 자세한 자료를 찾긴 힘들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벌써 몇 년 지난 사건이라 자료가 남아있을지 그래도 사건을 알게 된 이상 포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으로 찾아갔죠. 다행히 소각을 앞두고 있던 사건 기록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미제팀은 허씨 사건을 뺑소니로 위장한 살인사건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곧 수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사망한 허씨의 아내 박 씨가 남편이 사망한 직후 자신의 여동생 계좌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도 박 씨가 동생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의 계좌를 이용, 즉 차명 계좌를 이용해 친자매인 여동생과 금전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계좌 내역을 살펴보니 더 수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아내 박 씨가 남편이 사망하고 2달 뒤인 2003년 4월부터 약 1년간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돈을 쪼개 동생에게 수십 차례 보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역시 그 돈을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뽑았습니다. 더욱 수상한 점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박 씨의 여동생과 내연관계로 있던 남성 최 씨가 자신의 통장에 현금으로 거액의 돈을 입금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최 씨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 미제팀은 은행 거래 전표를 일일이 대조한 끝에 남편 허 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박 씨 자매와 최 씨가 공모한 청부 살인 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2003년만 해도 보험 사기가 흔치 않았던 때라 당시 수사팀은 그런 정황까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부인이 남편 사망 이후에도 마을 거주하면서 재혼도 하지 않아서 이웃들이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아내는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여동생 그리고 여동생의 내연남까지 사건에 끌어들였던 것일까?
뺑소니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 10년이 지나고 13년째 되던 때에 제보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전에 해남 안매장 사건도 술 취중에 뭐 고백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첩보, 제보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사람이 죽었으면 이게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어떤 교통사고사 중에 어떤 건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경찰은 이걸 뺑소니로 보고 뺑소니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니까 그냥 묻은 거. 네. 근데 그건 자기들 판단이죠. 네. 만약에 이게 진짜 여기 말한 대로 보험 살인이라고 하면 이건 살인이에요. 뺑소니가 아니에요. 네. 즉 살인이 주 범죄고 차량을 이용한 살인인 거지. 네. 그러면 공소시효는 이젠 의미가 없어지죠. 의미가 없어지고 네. 또 이때는 태안이법 이유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건을 그렇게 처리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술자리에서 뭐 털어놓는 게 많은데 이게 지금 걸려 있는 게 이 제보자가 금감원 직원한테 제보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세요? 보험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한 걸까요? 그렇죠. 네. 이게 좀 이상한 게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금감원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이용한 보험살인 관련된 부분에서 논란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이런 자수기관 아니면 제보 이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에 그런 어떤 센터가 개설되거나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여기서 금감원에서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 이게 생각해보니까 보험살인 같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인이 사실은 자기가 보험 살인에 참여한 거잖아요. 보험 네. 사기에 참여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험 사기에 참여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제보하다 그래서 금감원에 제보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맞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제보한 사람은 그런 거죠. 사실 마음에 빚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마음이 좀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게 있으니까 술 먹다가 이제 술 취해갖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보험 관련된 범죄라면 살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금의 흐름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자기의 친 여동생과 언니가 돈을 뭐 주는데 딸 계좌 이용해서 돌려서 주고 그리고 매달 같은 비슷한 금액을 계속해서 좀 보내고 그 액수가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자기 딸의 명의로 자기 여동생한테 돈을 보내는 경우야 흔한 일이니까. 근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 예금 거래를 못한다든가 자기가 뭐 특정이 뭐 그 뭔가 금융 거래에 잘 안 되는 어떤 차단된 사람이 그것도 아닌데 네. 소액인데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1년간 나눠서 보냈다고 하는 건 이거는 범죄 의심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내연남인 사람이 통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생은 받자마자 돈을 뺐고 그 돈으로 아마 추정되는 그 뭉칫돈이 내연남의 계좌로 한 번에 입금된 사실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연남이라기보다는 네. 이 여동생의 계좌 출금 계좌를 받겠죠. 네. 그 계좌의 출금 내역을 받겠죠. 네. 그랬더니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네. 탐문해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여동생의 지인 내연남이다. 네.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건 보험 사기가 맞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한 번에 팍 보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떤 범죄라면은 한 번에 보내면은 의심을 받을까봐 사실 쪼개서 보낸 것이고 그게 이 여동생 입장에서 자신 내연남한테 바로 또 계좌로 송금하면은 또 눈치챌까봐 현금으로 다 뽑고 그 현금을 내연남은 받아서 자기 현금으로 또 입금한다 계좌에다가 이렇게 좀 어떤 과정을 좀 거친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죠. 세탁을 한 거죠. 나름 세탁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세탁을 허술하게 한 거지 사실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이 어쨌든 의심 가는 그 계좌의 흐름은 있는데 이 사건 과연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정말 허 씨의 사망이 아내와 처제 그리고 처제 내연남까지 연루된 보험 살인이었는지 수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허 씨의 아내 박 씨는 뺑소니 공소시효가 끝나자 경북 의성군의 마을을 떠나 대구로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허 씨가 사망하면서 아내 박 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총 5억 2천만 원. 박 씨는 딸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보험금을 넣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통장에서는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돈이 인출된 흔적도 있었지만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정말 그녀는 보험 때문에 남편을 살해한 것일까?
반대로 아내 박 씨가 보험금을 노렸다고 의심하기에 불충분한 점도 많았습니다. 아내가 남편 앞으로 보험을 가입한 것은 그가 사망하기 3년 전으로 2개의 보험이 있었고 한 달 불이백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보험료가 월 1만 원대였고 하나는 월 6만 8천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보험금 수령자인 아내 박 씨는 사건 당시 친척 모임에 참석한 알리바이도 확실했습니다. 당시 무당이었던 박 씨 여동생이 예전에 보험 설계사로 일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녀는 운전면허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제보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미제팀은 한 가지 묘수를 냈습니다. 그때까지 가족들에 대한 직접 신문하지 않았고 정황이 확실한 데 수사하던 중이었어요. 액수나 정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험 사기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해서 박 씨 여동생을 한번 불러보자. 불러서 조사해보면은 혹시 범인이면 공범한테 연락할 거다. 미제팀은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 만에 아내 박 씨의 여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물어볼 것이 있다며 경찰서로 나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동생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경찰서로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은 뒤 동생이 한 행동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헤어진 지 몇 년이나 지난 내연남 최 씨에게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트럭을 운전해 뺑소니를 했을 것으로 보고 최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사건 자체를 부인했어요. 근데 공제에 몰리니까 자백을 했는데 자기는 죽이지 않았고 동창 이 씨라고 있는데 평소에 트럭 몰고 다닌다. 그 이 씨가 그때도 트럭을 운전했다. 최 씨가 말했던 동창 이 씨란 사람은 조사 결과 그날 허 씨와 함께 경북 상주의 횟집에서 술을 마셨던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과 농장을 하고 싶다면서 사고 한 달 전 허 씨를 찾아왔던 이 씨. 알고 보니 그건 사고를 내기 전 자신이 살해할 사람을 미리 만나보고 사고 장소까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남편이 자꾸 저보고 바람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때리고 괴롭혔단 말이에요. 전 보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를 괴롭히는 남편한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 박 씨는 보험금 때문이 아니라는 말과 다르게 범행 3년 전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 2개를 남편 몰래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신의 불륜을 의심해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며 무당인 친동생에게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소연은 2001년 8월이 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형부가 자꾸 날 때려. 그러니까 형부 좀 죽여줄래? 수령액이 5억 2천만 원이다. 그리고 월 납입액이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보험범죄를 하게 되면 보통 굉장히 무리한 돈을 이렇게 넣는다고 거기서 의심점을 찾아가지고 보통 수사가 되는데 이거 금액이 별로 안 커서 이것 때문에 조금 약간 제보가 잘못됐나라고 판단도 한번 했었어요. 우리가 했던 거제도에서 벌어졌던 아내 네. 그때 보통 이제 몇십억 정도의 그쵸, 수령을 하는 그것도 경우도 한 있고 30억 정도 네. 됐죠. 그리고 납입액도 한 뭐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거의 그리고 이렇게 하는, 네. 그렇게 범행을 한 건 불과 1년 안쪽. 네. 뭐 갑작스럽게 그리고 이미 어떤 작업을 한 흔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것도 재혼을 해서 갑작스럽게 네. 아니 뭐 이런 형태니까. 근데 이 경우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었고 3년 전에야 겨우 뭐 보험을 들었다. 그 액수도 기껏해야 뭐 합쳐서 한 7만 원. 근데 이게 보험 살인이 맞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하면 그 액수가 얼마냐? 네. 절대적 액수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또 이제 다른 걸 봐야지 되는 건데 그래서 보험 살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할 거예요. 2003년이니까 사건이요. 그때의 5억 2천이면 그때 보통 아파트도 한 뭐 2억, 3억 뭐 이랬던 물가였던 걸로 적은 기억이 나서. 돈은 아닐 거예요. 네네. 근데 아주 많은 돈은 아닌데 네. 의성의 시골 동네에서 네. 그랬다고 하면 혹시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보험 살인만은 좀 애매하다. 또 한 가지 이제 가정폭력 관련돼서 의심하고 때려서 괴롭혀서 죽였다. 결국 실존했는데 이제 동기 부분 때문에 보험금이 아니다. 날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진짜 일종의 가정 학대가 폭력이 학대가 아내 학대가 있었는지. 네. 근데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50이 넘어가면서 술을 많이 먹고 폭력성이 더 높아졌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럴 생각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기간도 근데 3년 전에, 그러니까 이 수령이 있기 3년 전에 몰래 생명
보험 가입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런 힘든 폭력 상황에서 일단은 약간 좀 나쁜 생각이 옛날부터 좀 있었다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것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보험 들어준다는 것도 사실은 뭐 이건 뭐 누가 봐도 쓸 수 있는 거지. 그것도 2개밖에 더 들었어요. 네. 7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 이제 복합적인 동기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혀, 때려, 그 고통도 있어. 그러고 사실 뭐 이거 보험하는 사람, 그 동생이 또 보험 설계사였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물어볼 수 있죠. 얼마 나오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복합 동기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뭐 보험금 수령액에 비해서 4명이나 지금 결부가 돼 있어요. 그렇죠. 아내, 그다음에 이제 처제의 내연남, 그리고 그 사람이 섭외한 이 씨라는 사람까지요. 좀 이게 나누고 이렇게 해도 돈이 안 나올 건데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너무나도 적은 돈으로 실행을 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 뭐 3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사람 죽일 수 있는 네. 그 정도로 궁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에는 좀 미진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수사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약간 함정 수사는 아닌데 함정 수사인 것처럼 좀 느껴진 좀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압박을 하면은 지금은 헤어졌지만 과거의 애인이었던 과거 내연남 최 씨한테 연락을 할 것이다. 진짜 연락을 했고 확인하니까 맞다. 확신 굳혔고 더 압박 들어가고. 그때 이제 네. 언론에 많이 났었죠. 경찰이 이제 꾀를 낸 거다. 네. 당연히 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게 청부 같은데 청부가 애매하다. 그럼 분명히 이 어설픈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압박을 좀 하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뭔가 대책을 세울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네. 자, 4명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2016년 5월 3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4명 모두 범행 자백하면서 2016년 5월 3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모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는지 그 전말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박 씨가 자신을 괴롭히는 남편을 죽여달라고 부탁하자 무당인 동생은 계룡산 등 전국의 무속인 마을을 돌며 형부의 죽음을 비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죽지 않자 박 씨는 2002년 8월부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죽여달라는 말을 반복했고 급기야는 죽여주면 보험금을 주겠다며 청부 살해를 부탁했습니다. 동생은 내연남 최 씨에게 사실을 털어놨고 고민하던 최 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하던 동창 이 씨를 꼬여냈습니다. 이 씨는 사람을 죽여주면 5천만 원을 준다는 말에 덥석 살인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네 사람은 허 씨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기로 하고 몇 달 전부터 허 씨의 집과 살해할 장소인 마을 입구, 살인 후에 피해 있을 저수지까지 사건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하기 한 달 전 이 씨는 사과 농장을 하고 싶은 사람인 척 허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허 씨는 친절하게 이 씨에게 4번 정도 일을 가르쳐줬습니다. 피해자한테 접근해서 친해지고 난 뒤에는 피해자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로 유인해서 방심한 틈에 살해하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술을 먹으면 마을 진입로부터 걸어간다는 것도 아내가 알려준 상태여서 그때를 노린 겁니다. 이 씨는 술을 좋아하는 허 씨가 취할 때까지 술을 먹이고 자신은 술을 마시는 척만 했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정 무렵 이 씨는 허 씨를 마을 근처 식당으로 데려와 술을 더 먹였습니다. 허 씨가 만취하자 그를 트럭에 태워 일부러 마을 입구 앞 삼거리에 내려줬습니다. 일요일 오전 1시가 훌쩍 넘은 시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허 씨를 바라보던 이 씨는 돌아가는 척 트럭을 돌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이 씨, 그는 라이트를 끈 채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허 씨를 뒤에서 들이받고는 도망쳤습니다. 그 후 이 씨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낚시꾼으로 위장해 밤새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허 씨의 사망이 뺑소니 사고로 판명나자 아내 박 씨는 몇 개월 뒤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면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까지 합쳐 총 3곳에서 사망보험금 5억 2천만 원을 받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졌습니다. 박 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신은 2억만 가졌고 딸의 통장에 3억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박 씨 딸의 통장이었지만 이 통장은 여동생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이 돈 중 2억 7천여만 원을 내연남 최 씨와 나눴고 4,500만 원을 공범 이 씨에게 건넸습니다. 범행이 들킬까 한 번에 주지 않고 200에서 500만 원씩 소액으로 인출해 10개월간 전달했습니다.
나름 계획은 철저히 세웠던 것 같습니다. 허씨한테 술을 먹이면서 일요일 새벽까지 시간을 끌었던 이유도 휴일이나 야간에 교통사고 당하면 보험금이 최대 10배까지 지급되는 보험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을 계획해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돈을 손에 쥔 범인들. 그러나 이들은 그 돈으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5억이 넘는 보험금은 유흥비나 주식 투자 실패로 대부분 탕진했고 공범 중 한 명은 병까지 얻어 고통스럽게 사는 등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복합적인 이유 관련돼서 교수님께서 좀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동생한테 하소연을 했었다. 제발 좀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뭐 무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돌면서 죽이는 기도를 뭐 했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보험 사례까지 했다는데 이게 동기는 그 뭐 이런 맥락 안에서 진행된 것 같으신가요? 가정 폭력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것이 이제 청부 사례로 연결된 거고, 근데 액수는 사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행자한테 이게 내연남이랑 여동생이 2억 7천, 3억 2천을 가졌다고 하니까 네. 2003년의 액수로는 이건 뭐 상당히 큰 액수죠. 네. 아마도 지금 나왔던 것과는 다르게 당시에 사망보험금에 나온 액수라든가 당시에는 보험조사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1억이었으면 지금 같으면 이거 보험조사원들이 엄청나게 철저하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고, 대신 근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입을 못 막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 네. 그 상황이 된 거죠. 이 조사가 그러니까 이 앞에서 선행된 어떤 계획 같은 거, 사과를 농사를 배우고 싶다 다가가서 한 달 동안 친해지면서 술도 먹고 패턴도 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술을 계속 1차, 2차에서 먹이고 주변 보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나름대로 뭔가를 했어요. 내연남과 네. 그 이 씨가 네. 같이 한 거죠. 네. 여동생이 코치를 한 거고, 네. 정보는 그 부인 아내가 박 씨가 줬고. 준 거고, 네. 그 딸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딸은 아마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직접 연루는 안 된 연루는 안 것으로. 된 건데 네. 결국 주 실행자는 네. 내연남과 이 씨, 들이받은 이 씨가 네.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정도로 들이받으면 사람이 죽을까 그런 생각도 했겠죠. 왜냐하면 죽지 않고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봐서 구조할 수도 있는 거였고, 그러니까 계획은 사실은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친다고 사람이 꼭 죽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 돌아가신 분한테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경찰에서 범행 자백했던 범인 중 일부는 재판에서 범행 부인했지만 2016년 11월 11일 대구 지방법원은 아내 박 씨와 직접 살해를 한 이 씨에게 징역 15년 선고했고요. 동생에게 12년, 최 씨에게 10년 선고했습니다. 이게 4명이 다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고요. 2017년 항소심 재판이 열렸었는데 기각해서 원심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박 씨는 상고 포기하면서 15년 확정됐고요. 나머지 법인들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것도 역시 기각되면서 앞에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책임감이 좀 나눠지고, 그러니까 범행의 어떤 참여도가 나눠지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한 사람을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죽였는데도 형이 또 10년, 15년 이건 좀 짧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들죠, 분명히. 네. 그러니까 특히 이게 살인으로 형이 됐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의뢰한, 그러니까 살인 교사범도 살인범하고 똑같이 처벌을 받거든요. 네. 오히려 가중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런 것 같은 건 아마도 박 씨가 가정폭력을 얘기해서 판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감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가정폭력을 많이 당했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판사가 좀 물론 그 행위 자체는 너무 계획범, 그러니까 계획범죄라고 하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돈이 오간 거 얘기된 거 다 자백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직접 살해를 한 경우와 교사범은 동의를 받고, 이제 나머지 문제는 연결해 준 동생과 내연남인데, 네. 내연남의 형이 10년 정도고 동생이 12년 정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수익은 이 사람들이 다 가졌잖아요. 네. 그죠? 2억 7천을.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범죄 수익에 비례해서 형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건 좀 주도성 가지고 좀 판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지금의 형량으로 봐서는 지금은 이거보다 한
5년이나 10년은 더 올라가죠. 물론 이게 이 피해 당하신 분이 가정 폭력을 했는지는 이제 팩트 확인은 안 됐습니다. 주변에 그렇죠. 이제 예. 가담자들의 진술이 주요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가정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계획 범죄 피해자가 되는 동등한 양의 좀 벌은 좀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다른 방법으로 네. 그러니까 이혼을 선택하든가 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도 살인을 선택한 건 그 자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네. 다만 이제 판사의 입장에서는 네. 감형이 우선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때 이제 실제로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고 네.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이 형량만 봐서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피해자 명복 빌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